(23년) 성장률이 1.4%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아마 울릉달 책방에 나와서 네. 그 영상이 남아 있겠지만 네. 22년에 23년 경제를 전망할 때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23년 1.4%는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경기 침체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를 구분하셔야 되고 경제 위기가 아닌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경제 위기를 제외한 가장 낮은 성장률이 23년 1.4%입니다. 네. 근데 그 1.4%에서 23년에서 4년은 기저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숫자는 높은 것처럼 보여요. 그 높은 것처럼 보이는 그 숫자마저도 네. 2.1%입니다. 예, 기저효과 때문에 나타난 2%대인 거예요. 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1.4와 2.2를 평균하면 1.78. 그렇죠. 그죠? 1.8 정도 됩니다. 1.8. 그럼 쉽게 말하면 23년, 24년 1.8%로 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렇죠. 2년 동안. 네네. 그리고 올해 성장률 자료 보시는 것처럼 올해 성장률이 또 1.8%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8% 성장률을 제시한 기재부의 전망은 네. 12월부터 들어선 비상계엄 선언 사태 네. 이후 드리워진 한국 경제의 영향, 네. 뭐 강달러라든가 물가 반등이라든가 추가적인 경기 하방 압력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기 전 단계의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이 1.8%조차 상당한 뭐 낙관적인 전망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것은 뭐 저의 의견이 아니라 기재부가 기자회견 할 때 명확히 전달했던 메시지고 왜냐하면 이 탄핵 정국 혹은 뭐 이런 정치적 리스크 이런 일이 얼마나 장기간 얼마나 강하게 어떤 충격을 가져다 줄지는 가늠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뭐 좋게 보면 충격이 없을 수도 있겠고 충격이 있다면 엄청난 충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쵸. 지금으로선 가늠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1월 2일 날 발표할 때 네. 지금으로선 가늠할 수 없으니 그것을 반영하기 전 단계의 성장률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하방 압력의 정도를 대략 지금 국제기구나 혹은 IB 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평균 그 하향 조정한 폭을 계산해 보면 평균 0.3%포인트예요. 그러면 그냥 합리적으로 추정을 한다면 네. 1.5%로 전망된다라는 게 평범한 메시지인 거죠. 예, 그렇게 우리 한국 경제를 23년, 4년, 5년, 3년 연속 1%대 성장에 부합하는 경기 흐름에 진입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사실 23년, 24년 우리가 평균 1.4%라고 하면 네.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정치적 혼란을 감안했을 때 1.5%, 0.3% 깎은 네. 그게 보통이라고 하면 지금 2년 전 작년처럼 올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네. 어려운 경제죠. 그러니까 다만 많은 분들이 이제 경제 위기 오는가, 뭐 대공황 오는가 네. 이런 공포감에 또 휩싸여 계시기도 하는데 네. 지금 현재 경제가 굉장히 많은 하방 압력이 중첩된 모습, 네. 그래서 저성장이 고착화돼 버리는 모습 네. 이렇게 비유하는 게 좀 적절하다라고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힘들다. 근데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 IMF 때보다도 더 심각하다. 맞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대중분들도 많이 하시고 저는 정말 많은 기업들을 만나다 보니까 기업들도 그 말씀을 하세요. 똑같이 네. 기업 오너나 뭐 회장단, 사장단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경제 성장률로 논했을 때는 네. IMF 외환위기 때가 마이너스 5.1%입니다. 그거보다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거보다는 성장률로 보면요. 그렇죠, 좋겠죠. 그런데
그 마이너스 5.1%가 이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가장 낮은 성장률이었어요. 그러니까 5.1% 마이너스는 전쟁이 났을 때의 경제 상황에 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홍콩 사태 있었죠.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 그 당시 때 주요국 그 성장률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팬데믹 경제 위기 왔었잖아요. 네. 팬데믹 때도 마이너스 0.7%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IMF 외환위기 때만큼 일순간에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하게 경제적으로 충격을 경험했었던 것은 전후로 없었다. 근데 왜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또 전혀 무시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네. 제가 해석을 많이 해봤는데요. 네. 약간 이제 복싱 경기 볼 때 한 방 맞고 KO 당하면 네. 그냥 쓰러지고 경기 끝납니다. 그쵸. 그게 경제 위기에 준해요. 근데 경제 위기 오면 이제 정신이 다시 들죠. 그쵸. 그럼 그 다음 날 정상 생활을 복귀할 수 있어요. 훈련에도 참석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12라운드를 다 뜁니다. 내내 맞아요. 네. 피투성이 되고. 그쵸. 근데 다운은 안 당했어요. 그럴 경우 경기 끝나면 한 달간 누워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네. 아까 강조했었던 23년, 24년, 25년 자 2020년, 21년 동안에 그 성장률이 경제 위기를 경험했고 급반등하는 기저효과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2020년부터 네. 지금까지 정말 하강 국면 속에 계속 장기화되고 고착화되다 보니까 네. 마치 KO는 당하지 않았지만 경제 위기는 당하지 않았지만 차라리 그게 낫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 경제 주체분들이 가계 기업에서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일견 틀린 것만은 아니다. 맞다. 그쵸. 맞다. 왜냐하면 너무나 장기화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25년 전망 말고 24년 전망서를 썼을 때 네. 그 첫 문장을 이렇게 썼었어요. 오르막 올라와 또 오르막이다. 그러니까 오르막을 오르는데 이게 마지막 그 정상이면 그냥 있는 힘껏 올라서 지쳐 쓰러지면 돼요. 아 올랐다. 그리고 내려오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다 지쳐가지고 올라왔는데 근데 또 오르막인 거예요. 그러면 진짜 힘들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오르막 구간도 짧으면은 한번 해볼 만도 한데 네. 그게 너무 길고 끝났는가 싶으면 또 길고 마치 그런 모습. 그러니까 너무나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미 잃어버린 10년 진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네.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평가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너무 조심스럽습니다만 제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우리나라 역대 네. 성장률 그래프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국이 위기를 4번 경험했어요. 네. 그 4번 경험한 그래프의 모양이 딱 있죠. 네. 오일 쇼크 때, 네. IMF 외환 위기 때, 네. 글로벌 금융 위기 때,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그러니까 이게 경제 위기인 거예요. 그쵸. 경제 위기와 경기 둔화 침체는 구분해야 돼요. 그쵸. 경제 위기는 경기 사이클 안에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경기 사이클을 무시하고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네. 이해가시죠? 네. 되게 차 타고 이제 퇴근하는 길에 차가 예를 들어 10km를 달려간다. 네. 막히는 구간도 있고 서 있는 구간도 있고 또 다시 빠르게 달려가는 구간도 있고 이런 거예요. 사이클이. 네. 근데 그 사이클을 무시하고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고가 나요. 그쵸. 그건 경제 위기죠. 그쵸. 그 사고가 나는 것을 전제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쵸. 사고를 경제 위기를 전제로 하는 순간 경제 위기가 아닌 겁니다.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게 경제 위기가겠습니까? 그쵸. 예측할 수 있으면 또 피하려고 노력을 할 그렇죠. 테니까. 근데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음. 근데 지금 추세적으로 이런 위기를 제외해 놓고 보면 네. 추세적으로 성장률이 어때요? 약 14%대에서 네. 12, 11, 19, 8, 7, 6 그리고 5, 4, 3
최근 1, 1.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23년, 24년, 25년 사실상 1%대 성장률. 그렇죠. 1.4, 1.5. 근데 2020년부터 평균적으로 1%대 성장했다라고 가늠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 경제 위기가 왔었고 네. 급등하는 기저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감안해 보면 결과적으로 1%대의 성장률을 뭐 한 5년 동안 유지하는 모습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잃어버린 10년 진입했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네. 잃어버린 10년의 정의가 뭐냐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잃어버린 10년의 정의가 제로 성장을 계속하는 거냐, 네.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냐, 아니면 1%대 성장하는 거냐. 이것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것은 경제학적 용어가 아니고 기사화된 용어나 썸네일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짓기 위해서는 정의를 공감대를 얻어야 돼요. 근데 저는 1%대 성장하는 것이, 네.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3%씩 성장하고 있다라고 가정하면 네. 상대적으로 뒤로 뒤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그렇죠. 그래서 1%대 성장은 잃어버린 10년에 부합하는 표현이다라고 가정한다면 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맞습니다 아. 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조적으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복잡한 그래프가 이 점선이었고요. 네. 이 빨간색 선이 잠재 성장률 그래프예요. 이 잠재 성장률의 정의를 또 말씀드리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짧게만 말씀드리면, 잠재 성장률의 개념은 아무 일도 없을 때, 뭐 팬데믹 위기나 러우 전쟁이나 뭐 갑자기 트럼프 당선이나 이런 네. 긍정 부정의 뭐 예를 들어서 정치적 지금의 리스크나 이런 어떤 일이 등장하지 않았을 때, 네. 그냥 아무 일도 없을 때 한국 경제는 그 나라의 산업 구조, 인구 구조, 뭐 경제 체력, 뭐 혁신 정도, 기술 수준, 자원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요 정도 성장할 것 같아 하는 기대치에 기대치. 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잠재 성장률의 개념을 가장 쉽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보시는 것처럼 잠재 성장률 자체가 계속 레벨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2020년 팬데믹 위기 이후에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1%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표현이 1%대 성장이면 그것에 맞느냐? 네. 그러면 네, 이미 진입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잃어버린 10년이 그냥 제로 성장이다 네. 만약에 뭐 그렇게 비유를 하신다면 아직은 진입 안 했고 진입할 여지가 상당 부분 있어 보인다라고 가정하고 대응하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고, 이걸 공감대를 형성할 만큼 형성시킨 적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잃어버린 10년 왔다 안 왔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가정을 전제를 1%대 성장을 가정한다면 네, 안타깝게도 이미 왔다. 올 거냐가 아니라 이미 왔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우리는 과거 일본처럼 그 임금도 안 오르고 물가도 안 오르고 정말 성장률이 막 형편없는, 토탈 통계 내면 걔네도 정말 뭐 0%대 나올 때도 많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지경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 어떻게 우리의 목표가 될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가지 않도록 하는 대응 전략이 뭘까요? 그게 구조적인 문제를 대응해요. 근데 그게 지금 빠져 있다. 그게 빠져 있으니까 그게 더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일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일 토익 시험 잘 봐야지 하면서 토익 문제 잘 푸는 능력과 영어 능력 자체를 끌어올리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쵸. 물론 일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토익 시험 잘 보기 위해 공부하는 것과 영어적인 뭐 스피치 능력이나 리스닝 능력이나 전반적으로 영어적인 능력을 끌어올리는 건 다르거든요. 그쵸. 굳이 따지면 이 시험 잘 보는 것은 긴급 대응할 사안이고, 구조적으로 내가 언어 능력 자체, 나 영어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고 만드는 것, 이건 다른 개념이거든요. 근데 계속 우리나라는 영어 능력 면에서 계속 단어도 까먹고 있고, 예, 그 유창성도 떨어지고 그렇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10년의
제로 성장에 해당하는 잃어버린 10년에도 진입할 여지가 없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절호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만약에 네. 우리 환율이 지금 1,460원대인데 네. 이게 매년 한 50원에서 100원씩 떨어져 봐요. 계속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환차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네. 이게 5년 후에 1,100원, 1,000원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환차익만으로도 투자 수익률이 40%가 넘어가게 돼요. 그쵸. 1,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50% 이상이 되게 돼요. 그러면 국제 금융 그룹들 네. 또 국내 투자자들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를 떠났던 사람도 다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제 금융 자본들 한국에 투자하면 투자 수익률이 최소한도 50% 이상이다. 그렇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국내 투자 막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국내 유동성 풍부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소비도 확장되고 투자도 확장되고 또 생산활동도 이제 확장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제는 살아나요. 절호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경제정치를 펼치면 2025년 그 우리나라 경제 전망은 굉장히 밝아요. 근데 제가 우리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는 우리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고집하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가장 답답한 거고, 두 번째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어디에선가 터져서 네. 이게 전 세계로 전염되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 같아서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지면 어느 나라도 무사치 못해요. 우리 경제에는 더더욱 더 심각한 타격을 입어요. 그런데 그런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를 덮쳐와도 우리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시장에 애매해서 우리 경상수 적자는 대규모니까 네. 그만큼 외환이 국내에 계속해서 유입된다는 얘기고 그만큼 외환 공급이 많아지니까 외환의 가격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 원화 가치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국제 금융자본, 국내 금융자본, 우리나라를 떠났던 것은 물론이고 외국에 있던 금융자본들까지 국내로 몰려와요. 그럼 유동성이 풍부해질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라는 것은 신용 파괴 원리 작동에 의해서 이게 터지는 건데 네. 그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을 풍부해진 유동성으로 막아낼 수 있어요. 거기다 유동성 풍부해지니까 경제 활동이 활성화돼요. 투자, 소비, 생산, 고용 등이 활성화되면서 성장률은 높아지고 경제 호황이 와요. 그럼 국민들은 경제 번영을 누릴 수 있어요. 네. 그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갈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지금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장님 그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정말 최악의 한 해를 보냈거든요. 한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주요 국가 중에서는 이제 뭐 OECD 국가 중에서는 최악이잖아요. 맞아요. 대부분의 나라가 사상 최고가를 계속 갱신해왔고 또 지금도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 3,300까지 갔던 이 주가 지수가 2,400에서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를 하고 있잖아요. 네. 왜 그랬겠어요? 그 원인 중 가장 큰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잖아요. 네. 1월 3일 현재는 아닙니다. 네. 환율이 갑자기 10원 이상 떨어지니까 네. 외국인들이 또 환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지금 주식을 매입하고 있어요. 국내 주식을. 이제 오늘은 그래서 이제 주식이 호조인데 그동안에 그래왔단 말이에요. 네. 외국인들이 왜 국내 주식을 매도했겠어요? 당연히 환율이 오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 앉아서 환차손 보잖아요. 그렇죠. 1,100원에서 1,400원까지 이게 올라가면 30% 이상의 환차손이 생기잖아요. 주가 올라도 손해 보는 거죠. 아이 그럼요. 주가가 20% 올라도 손해란 말이에요. 그럼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을 누릴 수 있잖아요. 네. 지금 달러 지수가 지금 109까지 올라갔더라고요. 1월 3일 현재.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 누릴 수 있으니까 심지어는 우리 지금 국민연금조차도 그 국내 주식 투자보다 미국 주식 투자가 2배 이상 많아요. 개인 투자도 국장을 떠나서 미국 주식시장으로 떠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부진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답은 딱 나오잖아요. 네. 올해 우리 주식시장 어디로 갈 것인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환율이 시장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우리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만 하지 않아도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최소한 한 1000 정도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내 주식투자들은 이제 그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갈 것 같지가 않아서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거죠. 고환율 정책만 포기하면 코스피 3,400, 1,000 이상 올라갈 수 있다. 그럼요. 생각을 해봐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4만 5만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미국에 상장이 돼 있으면 네. 중국 기업들 미국 상장돼 있는 데 여전히 좋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 미국에 상장만 돼 있으면 20만 원, 30만 원 가는 것도 가능했어요. 삼성전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외국자인데 미국을 안 떠났으니까 외국자인데 4만 5만이라는 게 이게 타당하냐고요. 타당하지 않아요. 고환율 정책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환율 정책만 정부가 폐기를 하면 우리 주식시장 금방 좋아져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치면 우리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은 더블딥에 빠져요. 네. 반토막 날 수도 있어요. 이건 극단적인 얘기지만 네. 그런 상황에서도 환율이 떨어지면 국제금융자본, 국내 금융자본이 국내에 들어와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금융위 진행을 차단해내고 오히려 호전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계 각국이 금융위기 때문에 급격한 경기 후퇴를 겪더라도 우리 경제는 홀로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격차가 더 커지는 거죠. 네. 우리 경제는 더 호조를 보일 수 있는 거죠. 제발 그렇게 가기를 바라는데 아이고 제가 원하는 대로 안 가서 항상 탈이에요. 소장님 그러면은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이 바뀌는 걸 기대하고 투자하기는 어렵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고환율 정책 유지한다고 이제 기존처럼 한다고 보면은 한국 주식을 팔아야 될까요? 근데 국내 주식시장들이 떠나서 국장을 떠나서 투자할 때가 안 보여 제 눈에는. 미국 주식 별로 안 좋게 오시죠? 미국 주식시장이 이미 천정을 뚫었어요. 너무 비싸다. 오를 대로 올랐어요. 지금 들어가면 상투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다 환율도 천정을 뚫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환차손 생기지, 투자 손실 생기지. 미국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셔야 돼요. 특히 미국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국내 그 환율 동향, 특히 정부의 환율 정책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얼마든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류를 전면적으로 차단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엔터 업계는 다른 문을 열었잖아요. 미국, 유럽,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여러 시장을 열면서 오히려 더 크게 번창했네.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은 세계 최강의 경쟁력, 성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해낼 수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계 어느 곳에선가 금융위기가 터져서 이게 전 세계로 전염되고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지면 네. 이게 우리 경제를 덮쳐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경제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 기업과 국민의 경쟁력, 성장력이 높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행하게도 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걸 차단해낼 정책 방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용납하는 정책을 펼치면 그 차단해내.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국제금융자본은 무조건 환차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환율이 지금 뭐 100원만 떨어져도 네. 환차익이 한 10% 가까이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제금융자본들은 무조건 우리나라에 투자하죠. 그러면 국내 유동성 풍부해져요. 네. 풍부해진 유동성으로 신용 파괴원료 작동을 차단해내고 금융위기를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그걸 잠재울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풍부해진 유동성이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켜요. 네. 투자, 고용, 생산 다 활성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경제는 살아나요.
그 방향으로 가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져도 우리 경제만 홀로 지금 미국처럼 호황을 누릴 수도 있어요. 제발 그 방향으로 가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우리나라가 고환율 정책을 좀 버리고 이제 달러가 뭐 한 1,200원, 1,100원 이렇게 내려가는 그렇게 가려고 해도 이렇게 금융 위기나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든 해외에서 터진 게 전이가 되든 했을 때 불안 심리에 의해서 과거에 보면 환율이 막 2,000원, 막 1,800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막기 위해서 한미 통화 수합이나 아니면 한일 통화 협정 같은 거를 좀 체결이 되면 그때 좀 안심하고 그러니까 한국에 투자를 외국인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런 협정이 좀 체결이 되면 한국 경제 위기는 좀 없을 것이다 혹은 미약하게 잘 버틸 것이다 좀 우리가 안심을 좀 해도 될까요? 저는 통화 수합으로 네. 금융위기든 외환위기든 이거를 해소해낸 사례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크게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일시적인 마취제의 역할 혹은 진통제의 역할밖에 못해요.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돼. 네.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란 말이에요. 통화 수합은. 네.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예요. 외환이 그만큼 국내에 들어오잖아요. 환율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것만 용납하면 금융위기 외환이 겪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 뭐 고환율이 뭐 세계적인 경제의 어떤 그 불안 심리 이것 때문이다. 뭐 국내 정치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책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그럼요. 우리 정부가 환율이 상승해야 수출이 늘고 경기도 호전된다고 잘못 믿고 고환율 정책을 펼치니까 미래세가 현재로 넘어와서 배가 되면서 환율이 폭등한 거지 그것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환율 폭등했던 것 2008년, 2009년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 금융위기에 따른 불안 심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정책당국이 고환율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미래세가 현재세가 합쳐져서 폭등을 한 거란 말이에요. 폭등하면 이제 그 뒤에서 이거 뜨거라 큰일 났다. 외환보이고 풀어서 그 뭐 환율을 잡자. 그러다 외환보이고만 날려요. 고환율 정책을 원천적으로 펼치지 않았으면 네.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사태를 또 정확하게 진단해낼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은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거품이 지나치게 부풀어 있어요. 네. 어쩌면 상업용 부동산에서 금융위기가 터져서 네. 다른 분야로 전염될지도 모르겠어요. 미국 그 경제 중심지인 동해안, 서해안 주요 도시들 지금 상업용 부동산은 심지어는 90%가 할인돼서 팔려요. 그 정도로 떨어져. 원래 그 매매가에 네. 10%밖에 안 되는 가격에 팔린 그 대형 빌딩들도 있어요. 60%는 일반적이에요. 네.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 거기에 물린 금융기관들 경영수지는 극단적으로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주식시장도 미국은 물론 경제가 호황이에요. 네. 근데 그 경제 호황이 국내 저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고금리 강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 다른 나라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자본들이 한 차익을 노리고 미국으로 흘러가서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그래서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다른 나라에 투자되었던 국제 금융자본, 국내 저축이 무한정 미국으로 갈 수 있냐고요. 그럴 수는 없죠. 안 되잖아요. 네. 실제로 지금 한계에 와 있어요. 미국으로 유입된 국제 금융자본들 규모를 보니까 지금 거의 반토막 나고 있어요. 미국 주식시장 그러면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만간 못 버텨낼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터진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국 내에 국내 저축, 자국 내에서 축적된 금융자본으로 금융시장이 호조이고 주식시장이 호조라면 그 지속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 그 금융자본 국내 저축으로 유지가 되고 있으면 주가 지수가 정체돼서 상당 기간 지속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가 한 10%만 빠지잖아요. 그럼 바로 그 거품이 꺼지면서 금융위기가 진행을 해요. 미국이 지금은 금융위기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빨리 터져야 돼요. 빨리 터져야 물론 미국은 통화 공급을 통해서 혹은 기준금리를 낮춰서
대중요법으로 당장의 금융위기가 터지는 것을 막아낼 수 있을지 몰라요. 주시장을 즉각 유동성을 공급해서 붕괴되는 것을 막아낼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러다가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초인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1980년대 초처럼 기준금리를 21.5%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이 한번 겪었는데 그 상황이 오도록 방치하리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금리가 터진다고 봐요. 근데 여기에다가 트럼프는 관세 폭탄, 자국 우선주의 정책 이거 매일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멕시코, 캐나다 당장 그랬잖아요. 우리 보복관세 때리겠다. 해봐라. 한번 해보자는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럼 뭐 EU는 가만히 있겠어요? 보복관세 정책이 펼쳐지면 이제 악순환이에요. 세계 대공황이 그렇게 심각하게 10년이나 지속됐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당시에 스무트 홀리 관세법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관세법으로 관세 폭탄을 터뜨렸더니 세계 무역이 네. 3분의 1 토막 났어요. 아, 미국의 수출입은 4분의 1 토막 났어요. 네. 그러면서 세계 대공황이 그렇게 급속하게 진행되고 장기화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슬로건으로 집권했잖아요. 그렇죠. 미국 국민들 그 비전에 따라서 지지해줬잖아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라면 이건 전형적인 국뽕이란 말이에요. 국뽕이 활개를 치잖아요. 네. 그러면 이성은 잠을 자요. 감성이 득세를 해요. 그쵸. 경제는 그러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지금 가장 결정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시진핑 집권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1대1로 중국몽. 이것도 전형적인 국뽕이거든. 그렇죠. 그러면서 독재 권력을 강화해왔어요. 시진핑 집권 이후에 그 전에만 하더라도 연평균 성장률이 9%를 넘었다가 네. 집권 직후에 7% 떨어졌고 한 10년 지나니까 6%로 떨어졌고 지금 5%로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네.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트럼프 그 국뽕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커요. 다만 네. 미국은 미국 대통령의 권한도 크지만 네. 상하원의 권한도 엄청 막강해요. 거기에다가 미국 공화당원 중에서도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트럼프의 반기를 들고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미국 상원 하원이 트럼프가 그 길로 가는 것을 좀 제어해 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극단적인 상황으로는 몰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또 트럼프는 4년 임기 끝나면 다시 대통령 못 나와요. 4년 안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쵸. 그게 다행이라면 천만다행이죠.